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차 시에서 수업 시간에 제 얼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로 얼굴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냥 2차 시 수업을 그냥 얼굴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2차식 수업은요, 한 3개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현대 미술에 대한 개념, 시기별, 그것들을 한번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미술에 대한 개념, 미술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런 흐름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현대미술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현대미술의 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부터 아마 현대미술의 시작점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이게 구체적으로 현대미술을 뭐 인상주의 이후에 반다, 이전으로 해야 된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9세기, 19세기의 이 인상주의, 우리가 인상주의부터 보통은 현대미술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들이 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현대미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점이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언제가 났죠? 1945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그쯤에 산업혁명이 또 일어났습니다. 1830년 정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이 기계 문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화가들이 이 갈림길에 이제 섞인다는 거죠. 이 기계 문명 1830년대에 영국의 그런 기계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죠? 이 사진기, 뭐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화가들이 그림을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인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이 서양 화가들이 회화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정교하게 똑같이 잘 그리는 것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한데 그 이후에는 이 사진기가 있으니까 그림을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화가들이 굉장히 다른 각도의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그 인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미술의 시점을 보통은 인상주의부터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상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화가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에 대한 얘기, 빛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입체파나 이런 추상이나 야수파나 다다이즘이라든가 추상표현주의라든가 팝아트, 뭐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그런 행위미술, 비디오 아트,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있었고요. 21세기에는 우리가 20세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미디어 아트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게 우리나라 백남준 씨.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미디어 아트를 예술로 행위한 사람들이 이 백남준 씨가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미술의 획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런 백남준 씨의 그런 미디어 아트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뉴 미디어 아트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디어 아트가 이제 막 미디어 쪽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21세기 돌아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뉴 미디어 아트들이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트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극사실주의, 뭐 슈퍼블랙이라는 것들이 되고 요즘에는 또 이 광고에서 사이버
사이버에 그 광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슈퍼블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일 가까운 이 슈퍼블랙부터 여러분들이 거꾸로 지금 그 최근 거를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대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슈퍼블랙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슈퍼블랙은 이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주도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사조입니다. 그래서 애니메 또는 제페니메이션 이것이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는 영어 단어의 애니메이션 이것들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이 용어는 일본에서 온 이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다채로운 그림, 또 아니면 활기찬 캐릭터나 이런 판타지적 주제를 가진 일본풍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가진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의미하는 것이 이 슈퍼블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일본 만화에서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이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슈퍼블랙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초기에는 이 만화 영화예요. 망가映画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산업이 커진 이후에는 에레오, 아니메라는 말로 애니메이션을 통칭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팬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애니메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페니메이션이라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블랙은 현대 그런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전 근대 일본 미술을 이런 평면성이라는 이 공통항으로 묶어내서 조형적인 개념인 동시에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위기에 애매해지고 계급과 취향도 해체되어서 평평해진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독법으로 의미를 확장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하나 디자인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융합되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예를 들어서 옛날의 디자인이다 그러면 뭐 정통파다. 그래서 그것만 한쪽으로만 잘해야지만 이거를 전문가라고 치고 이런 그라고 쳤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를 컬러버레이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최근 21세기의 그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그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인 이 무라카미 다카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 슈퍼블랙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래서 제페니메이션을 이 기본으로 해서 자신만의 이런 캐릭터와 세계를 창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익숙한 컬러풀한 이런 색채와 TV, 그 다음에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와 같이 한없이 이런 평평한 평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슈퍼블랙 채색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2D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강렬한 검은 왜곡선을 특징을 한 거 있죠. 뭐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우리 그 옛날 만화들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색들로 막 이렇게 색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난스러우면서도 기괴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상세계의 이야기를 아크릴 컬러, 아크릴 물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 이런 물감이나 아니면 설치 작품으로 풀어서 이런 작품들이 성향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겁니다. 이게
이 무라카미 다카시가 밝힌 이 루이비통 협업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그램 탄생 비화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그 영감이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 여러 가지 그림의 형상인데 입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하고 이런 형상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블랙의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런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에 영감이 된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색으로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하나를 이렇게 일구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 팝컬처에서부터 이미지 소스를 창조했듯이 그의 팝아트 작업들은 다양한 이런 상업미술, 그 다음에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같은 이런 아트 상품의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이비통하고 협업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루이비통의 마크와 이런 이 무라카미 다카시의 이런 작품, 사람의 눈이죠. 이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협업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게 이제 아트 상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루이비통이 보니까 루이비통도 그렇고 루이비통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구찌도 그렇고 이 명품들이 이런 협업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시작이. 그래서 처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루이비통이 이제 그 현대 이 젊은 사람들을 겨냥으로 해서 그런 그 정통적인 것보다는 이런 그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세계 각각의 이런 그 유명한 것들을 찾다가 이렇게 일본 작가를 알게 돼서 이것들을 기업하고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2002년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과 협업이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그래서 이 루이비통은 이 무라카미 다카시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칙칙하고 지루했던 이 브랜드 이미지를 일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최초가 이제 2002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같은 사례가 저희 전무후무한 사례로 지금도 이 무라카미 다카시는 루이비통의 최고 작가, 디자인계 아이콘, 그 엔터테이너로 승승장구하게 된 그의 아트마켓에서 확실히 이런 블루칩 아티스트로 각인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 그를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다면 그 영민하고 저돌적인 작가는 스스로 여세를 몰아서 전 세계로부터 끊임없는 이런 러브콜을 받는 이 슈퍼스타로 발돋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그 루이비통하고 협업해서.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럭셔리 브랜드 이 루이비통하고 처음에 시작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러브콜을 많이 받아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런 눈, 동그란 이런 애니메이션의 눈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눈들을 이 그 눈동자인데요. 이 눈동자도 다 달라요. 세계 각국. 그래서 뭐 동양의 눈, 뭐 프랑스의 눈, 뭐 이렇게 눈동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이런 그 눈의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루이비통의 죄송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입니다. 이렇게 루이비통의 이런 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슈퍼블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것들은 이 그림들은 많이 본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그림들은 지금 이 일본 회화의 가장 전통적인 주제인 이 꽃을 재해석해서 이 슈퍼플렉 스타일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코스모스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웃고 있죠. 근데 이렇게 웃고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울고 아주 조그맣게 울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아이들이 간혹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 그래서 이 코스모스 시리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설치 미술에서는 이 무라카미 다카시가 만든 이 캐릭터를 이렇게 피규어로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풍선이나 조형물로 이렇게 2D, 2D나 3D 입체물로 만들어서 이런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게 이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전시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놀이동산에 온 느낌? 굉장히 컬러풀하고 이상한 나라의 예, 그 오타쿠 세계에 진입한 기분이 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형물의 이런 그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만화 같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앤디 워홀의 뒤를 이어서 아시아적의 팝아트로 개척한 일본 작가입니다. 이 무라카미 다카시가 작품값이 비싸기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값은 생존 작가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을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미국 작가 제프 쿤스도 굉장히 그 비싼 그 작가지만 이렇게 무라카미 작품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비싼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출신 미술가 가운데서 무라카미는 세계적인 스타 작가로 한 이 프리미엄 아트 마켓의 완전한 인기 작가의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싸죠. 40억, 이 그림이 40억이라고 하면 만화 같은데. 예. 예, 다음은 미술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미술은 이런 인류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과 배경에 따라서 변천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목적과 기능, 범위 등이 달라져 오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이런 개념적인 특정으로 쉽게 정의하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미술이 시각적, 공간적인 미로 표현하는 그 조형 예술이고요. 유럽에서는 예술과 미술 두 용어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아트와 보통은 미국에서는 이 아트라는 얘기를 쓰고요. 또 이 유럽 쪽에서는 쿤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트와 쿤스트 이거를 넓은 의미의 예술과 좁은 의미의 미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보자르라는 얘기도 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파인아트 이거는 이제 예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로서도 언제나 미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아트, 쿤스트, 그 다음에 보자르, 파인아트 이런 그 용어들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과 미술 그 용어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미술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술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1873년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이 만국반람회어 출품 목록에서 독일어 쿤스트게베베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은 학교 명칭을 비롯한 여러 경우에서 미술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서 19세기 말경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서 이 미술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미술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개념도 아니고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정착된 이런 역사적인 개념에서 나왔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현대 미술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20세기 후반의 근대 미술을 일컫는데요. 전통적인 미술에서는 이렇게 르네상스 미술, 바로코, 로코코, 인상파 미술 등 수많은 미술 유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미술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회화의 의미를 흔들어 놨죠. 그리고 현대미술의 개념에 많은 이런 혼란과 이해의 모호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모방과 재현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해야 개념이 이 현대미술에 와서는 약화되는 추세이고 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대략 이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미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대 미술 뒤의 미술을 의미하지만 그 경계는 모호한 편입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부터 이 시작점이라는 얘기는 아마 정확하게 얘기들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19세기 후반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멘트에 보여준 인상주의 그때부터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시작을 우리는 인상주의 등장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거죠. 현대미술 중에서도 그 1970년대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이후의 미술을 우리는 동시대 미술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860년도에서 1970년대 기간의 그런 예술 작품들을 포함해서 예술의 형식과 철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림들을 우리는 이제 현대미술이다 하고도 얘기하고요. 또 현대미술은 이런 모더니즘, 실험 정신을 추구하고 과거의 전통을 버린 예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가들은 이렇게 새로운 시각과 예술의 재료와 역할의 본성에 대한 신선한 생각으로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의 특징인 묘사에서 벗어나서 추상을 지향하는 것이 더욱 현대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예술을 다 배제시키고 좀 새로운 것들, 이것들을 등장시켜서 여러 가지 뭐 재료나 물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 하는 이런 실험을 한 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미술을 20세기 미술의 역사와 그 변천의 과정으로 가정해 볼 때 이 시대에는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그런 미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 야수파, 또 독일의 표현주의, 또 프랑스의 입체파, 이탈리아의 미래파, 또 소련의 절대주의, 시프레마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주의,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조형주의, 다시 프랑스에서는 그런 순수주의와 절대주의, 그리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이런 그런 그림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미술을 이해하려면 시대적인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하나만 딱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미술의 작품들도 그 시대에 그 작가들이
그런 환경이라든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역사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그런 그림들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나오는 그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의 그 흐름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 작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 그것들을 이해하면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작품의 세계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의 미술을 우리는 이런 순수의 의지 또는 순수의 노력이라는 말로 지잡히킬 수 있습니다. 순수라는 것은 바로 조형 요소들, 즉 색채와 형태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런 19세기까지의 전통 그 미술 전통은 한마디로 사실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주의란 현실 내지는 이 자연에 충실한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미술은 새로운 조형적인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묘색을 거듭하고 순수한 그런 형태의 조형성이라든가 색채의 독자적인 표현을 제각기 추구하면서 끝내 이런 반사실주의의 절정인 추상미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사실주의 전통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유럽 정신의 깃틀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합리주의 정신에 대한 반항과 20세기를 특징짓는 요인의 하나로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획기적인 표명으로서 우리는 다다이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다다이즘의 또 대표적인 작가가 있죠.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술은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격한 그런 미학적인 이런 모험과 실험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술 20세기 이제 후기에 더해서는 정말 그 엉뚱한 그런 그 시도하지 않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그런 실험의 이런 미술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고전적 추상 미학의 종지부를 찍어서 연이어서 이런 상극과 초급, 눈부신 변천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전에 이즘 중심의 미술운동과 달리 아트 이런 명칭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팝아트, 오바트, 뭐 키데닉 아트, 라이트 아트, 뭐 정크 아트, 그리고 오늘날의 뭐 개념 미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그 미술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조형의 문제를 가장 순수한 상태로 집약한 것이 이 추상미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표현 형태의 창조행의 그런 의미와 맞붙는 궁극적인 미술이 오브제 미술. 이것들이 오늘날은 컨셉 아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은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기 출현, 그래서 전통회화의 종언이 됐죠. 그 미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마 저번에도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술이란 자연의 모방과 재현, 그리고 기록이라는 의미와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가치가 미술의 전통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와서는 모방과 재현이라는 미술의 기능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원인은 뭘까요? 이 미디어의 발달입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다는 거죠. 사진기라는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어라는 이런 매체의 핵심적인 도구인 사진기가 자연의 재현과 모방이라는 미술의 전통적인 기능을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한순간에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연을 절묘하게 재현하는 화가일지라도 사진기의 이런 그
차가운 재현의 메커니즘에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화가가 그동안 수행했던 기능을 사진기라는 매체가 새롭게 차지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때 어떤 화가는 사진기의 그런 재현성에 도전하기라도 하듯이 놀라운 재현성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사진기의 그런 차가운 현장 재현성에 어찌 되었건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의 재현이라는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기에 대한 걸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었죠. 예, 그래서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